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광주광역시 서구에 거주 중인 성수리 할머니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보된 사연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집안에서 한때 희대의 사기꾼이라 불리던 사람의 마지막을 목격한 여성입니다. 평생을 살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 무던히 넘어갈 수 있을 만큼 성숙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번 사건은 제 모든 생각을 송두리째 뒤집어 버렸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이었거든요. 이 이야기를 저 혼자만 알고 있기가 아까워 이렇게 사연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결혼을 조금 일찍 한 편입니다. 남편을 일찍 만나 결혼도 서둘렀고 첫 아이도 빠르게 낳았죠. 제가 20살에 첫 아이를 낳았으니 지금 기준으로 보면 마치 아기가 아기를 낳은 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아이 셋을 낳았고 아들 둘에 딸 하나로 자식 농사를 꽤 잘 지었다고 자부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우리 가정에 큰 자부심을 느끼며 살았어요. 우리 아이들은 착했고 남의 눈에 띄지 않게 항상 조용히 자신의 일을 잘 해나갔습니다. 특히 첫째 아들은 정말 속이 깊고 착한 아이였어요. 제 남편을 많이 닮은 성격을 가진 아들인데 동생들을 항상 챙기고 자신이 손해를 봐도 억울해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고집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 속이 깊은 아들이었죠. 그래서인지 첫째에게는 더욱 마음이 쓰였어요. 그 아이가 얼마나 억울한 상황에서도 묵묵히 참아왔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들이 얼마나 속이 깊었던지 남편이 택시를 몰며 자식 셋을 키우는 모습을 보며 안쓰러워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기술을 배우고 자격증을 따더니 대기업 자동차 생산직에 취직을 하더군요. 사실 저는 처음엔 자동차 생산직이 얼마나 힘들고 중요한 직업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대기업에 취직한 후 그 직업이 돈을 꽤 많이 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런데 제 아들은 그 돈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 쓰기보다는 부모와 동생들을 위해 아낌없이 쓰는 아이였습니다. 부모에게 용돈을 주고 동생들 학비를 지원하고 자기가 쓸 돈은 남기지 않더라고요. 한 번은 아들이 첫 월급을 받았을 때 그 돈으로 남편의 택시를 새로 사주었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고맙다기보다는 미안하고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말했죠. 상훈아, 너 돈 벌어서 왜 우리한테 다 쓰니? 그러지 마라. 네가 번 돈은 네가 써야지. 왜 아빠랑 나, 그리고 동생들한테 다 쓰고 있니? 얼마 전에 보니까 네 신발이 다 해졌더라. 너를 위해서도 돈을 좀 써야 하지 않겠니? 그랬더니 아들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엄마, 가족들한테 돈 쓰는 게 저한테 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 자신에게 돈을 쓴다는 건 그걸로 기쁨과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저는 가족들한테 돈을 쓸 때 그 기쁨과 보람을 다 느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동생들한테 돈 쓰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아들의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짠하면서도 대견했습니다. 아이고, 착한 우리 아들아. 착한 것도 좋지만 가끔은 너 자신을 위해서도 좀 살아라. 너무 우리만 챙기지 말고 너 자신도 챙겨야 진짜 효도하는 거야. 부모는 말이지, 자식들이 부모에게 잘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네가 행복하게 잘 사는 걸 보는 게 진짜 기쁜 일이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엄마, 아빠한테 돈 쓰지 말고 니네가 행복하게 사는 걸 보여줘. 알았지? 아들은 저를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네, 엄마.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저 지금 진짜로 너무 행복하니까요. 그렇게 제 아들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깊고 가족을 생각하는데 진심인 아이였습니다. 그렇게 속 깊고 착하던 아들이 나이가 들어도 결혼 생각이 없어 보이니 부모로서 마음이 점점 더 쓰이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직장 생활도 잘하고 착실히 살아가는 건 좋았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가족을 꾸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걱정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나서서 선자리를 알아보고 심지어 결혼정보 업체까지 찾아가 아들을 등록시켰죠.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본 거예요. 그런데도 아들은 계속해서 거부했습니다. 엄마, 저 아직 결혼 생각 없어요. 지금 제 삶도 충분히 행복해요. 아들이 이렇게 말할 때마다 억지로 강요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결국 저는 그저 마음속으로 아들이 좋은 인연을 만나길 바랄 수밖에 없었죠. 사람 마음이란 게 억지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저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자연스레 좋은 짝을 만나겠지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저 연애는커녕 결혼할 생각도 없어 보이던 아들이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고 한 여자를 데리고 온 겁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깜짝 놀라 물었더니 알고 보니 주변에서 자꾸 소개를 해줘서 그 중 한 여자와 인연이 닿은 거였어요. 몰래 연애를 하고 있었던 거죠. 아들이 데리고 온 여자는 밝고 상냥한 성격에 외모도 예쁘장했어요. 첫인상이 참 좋더군요. 성격도 싹싹해 보였고 착해 보였어요. 직업은 보험회사 콜센터 상담원이었는데 그래서인지 말투도 부드럽고 친절했습니다. 우리 순하고 착한 아들이랑 살면 둘이 참 잘 어울리겠다 싶었어요. 물론 며느리의 직업이 대단하거나 수입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은 대기업 자동차 생산직에서 일했으니 제법 괜찮은 수입을 벌어들였지만 며느리의 월급은 그에 비하면 적은 편이었죠. 하지만 그런 건 전혀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사람 됨됨이가 중요한 법이잖아요. 며느리가 예의 바르고 일도 성실히 하고 무엇보다 착한 마음씨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 집도 그렇게 형편이 넉넉한 편이 아니었으니 사람을 고르고 쟤는 처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흔쾌히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결혼 준비도 아들이 참 야무지게 해냈어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우리한테 용돈도 주고 동생들에게도 아낌없이 도와줬지만 그 와중에도 결혼 준비를 위해 돈을 차곡차곡 모아둔 걸 보니 정말 대견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차근차근 준비한 덕분에 결혼식도 큰 무리 없이 잘 치를 수 있었어요. 결혼 후 며느리는 우리 집에 정말 잘했습니다. 결혼 전에도 참 착한 아이란 생각이 들었는데 살림을 해보니 더더욱 알겠더군요. 살림을 얼마나 깔끔하게 하고 집을 어찌나 정갈하게 꾸미는지 한 번씩 둘의 집에 가보면 집이 정말 반짝반짝 빛났어요. 저희 부부에게도 항상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대해주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한 번은 제가 집안일을 하다가 발을 헛디뎌 크게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어요. 원래도 몸이 약한 편이라 가끔 힘이 풀리곤 했는데 그날은 화장실에서 넘어져 발목이 부러졌습니다. 나이도 있고 하다 보니 병원에서는 꽤 오래 입원해야 한다고 했어요. 보름 넘게 입원해야 했죠. 그때 우리 자식들도 각자 바쁘다 보니 병문안을 자주 오지 못했는데 며느리가 가장 자주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는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와서 제 간호를 도와주고 회복할 수 있도록 걸음 연습까지 도와주더군요. 발목이 부러진 상태라 걸음걸이가 조심스러워야 했는데 며느리가 옆에서 계속 챙겨줬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며느리는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집안일도 도맡아서 해줬습니다. 정말 고맙고 미안해서.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시아버지도 집안일 잘하시니까 넌 너무 무리하지 마라. 라고 말했더니 며느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제일 가까이 사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제가 잘해야죠. 어머님은 빨리 나으셔야 해요. 얼른 나아서 저랑 같이 나들이도 나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야죠.
그 말을 들으니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래, 고맙다. 네가 있으니 내가 정말 든든하구나. 며느리의 진심 어린 말과 행동 덕분에 저는 마음 편히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고, 결국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는 우리 집에 정말 극진하게 잘해 주었어요. 아들이 참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했구나 싶어서 마음이 한결 놓였죠. 그런데 며느리가 우리 집에 시집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큰 시련을 겪게 되었어요. 바로 안사돈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일이었죠. 사실 며느리는 중학교 2학년 때 바깥사돈, 즉 아버지를 먼저 여의었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도 안사돈만 상견례에 참석하셨고, 결혼식장에서도 안사돈 혼자 혼주석에 앉아 계셨죠. 며느리에게 오빠가 한 명 있긴 했지만 형제 간의 사이가 그리 돈독해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며느리는 마치 외동딸처럼 외롭게 자라왔다고 하더군요. 그런 아이였기에 안사돈이 돌아가셨을 때 며느리가 받은 충격과 슬픔은 매우 컸던 것 같아요. 물론 부모가 돌아가시면 누구나 큰 슬픔을 겪기 마련이지만 며느리는 마치 부모님을 모두 잃고 혼자가 된 것 같은 깊은 상실감과 외로움을 느끼는 듯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며느리에게 더 잘해주려고 마음먹었죠. 며느리의 엄마 자리를 조금이나마 채워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며느리 집에 자주 찾아가 반찬도 해주고 맞벌이하는 두 부부가 힘들까봐 이런저런 도움을 주기 시작했어요. 매번 갈 때마다 며느리는 고마워하며 말했죠. 어머님, 힘들게 왜 또 반찬을 해오셨어요? 저희가 가지러 가도 되는데 또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러면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 참, 내가 시간이 많으니 오는 거지. 오늘 네가 좋아하는 LA 갈비 해왔으니까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구워 먹어라. 그러자 며느리는 기뻐하며 대답했어요. 우와, 갈비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표 LA 갈비 좋아하는 걸 어찌하셨대요? 감사합니다. 정말 잘 먹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집 비밀번호도 알고 있을 만큼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며 잘 지냈습니다. 집이 비어 있어도 마음 편하게 서로 집에 들를 정도였죠. 그런데 그렇게 서로 가까운 사이로 지내던 어느 날,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바쁜가 보다 했는데, 갈수록 우리 집에 오지 않으려 하고, 제가 며느리 집에 가는 것도 불편해하는 눈치를 주기 시작하더군요.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에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 번은 제가 미리 문자만 남겨놓고 빈 며느리 집에 나물과 반찬 서너 가지를 해다 놓은 적이 있었어요. 늘 해오던 일이었기에 그날도 평소처럼 반찬을 가져다 놓고 집안일 좀 도와주고 나왔죠. 빨래도 좀 하고 바닥도 깨끗이 쓸어놓고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 날 며느리가 우리 집에 와서는 생각지도 못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어머님, 어제 저희 집에 다녀가셨더라고요. 제가 일하는 중에 문자를 받았는데 바로 연락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빠서 답장을 못 드렸거든요. 다음엔 제가 답장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말하길래 순간 아차 싶었죠. 아무리 사이가 좋고 편해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걸 불편해할 수 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너무 제 입장만 생각했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며느리 집에 혼자 찾아가는 일은 하지 않았어요. 자연스럽게 며느리도 우리 집에 오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그렇게 서서히 서로 방문하는 일이 줄어들게 되었죠. 저는 며느리의 변화에 대해 조금 서운함을 느끼긴 했지만, 여전히 저에게 잘하고 다정하게 대해주는 예쁜 며느리였기에 별다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로 또 한 번 며느리로 인해 당황스러운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집에서 한창 청소를 끝내고 잠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울렸어요. 전화를 보니 며느리였습니다.
평소에 자주 전화하던 아이가 아니어서 무슨 일인가 싶어 얼른 전화를 받았는데 며느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저 어떡해요? 지금 저한테 좀 와주실 수 있으세요? 어머님 집 근처에 있는데 제가 실수로 앞차를 박아서 사고가 좀 났어요. 남편은 지금 일하는 중이라 연락이 안 되고 저 너무 무섭고 당황스러워요. 어머님이 좀 와주시면 안 될까요? 순간 놀라서 저는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사고가 났다고? 어떻게 된 일이야? 지금 원래 일할 시간이잖아. 무슨 일이 있길래 여기까지 온 거니? 그러자 며느리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하더군요. 사실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반차 내고 일찍 나왔어요. 그런데 어머님 밥이 너무 먹고 싶어서요. 요즘 어머님 얼굴도 못 뵌 것 같고 겸사겸사 댁에 가려고 하다가 사고가 나버렸어요. 어머님, 제발 빨리 와주세요. 저 지금 너무 무섭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며느리의 다급한 목소리에 저는 당장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은 처음이었거든요. 급히 집을 나서서 현장에 도착했는데 사고는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앞차의 뒷범퍼가 완전히 깨져 있었고 피해자가 상당히 화가 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었고 앞차 주인은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치고 있더군요. 제가 다가가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죠. 아이고, 사장님, 이 아이는 제 며느리인데 실수로 차를 박았다고 하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보상은 제대로 해드릴 테니 보험 처리하시고 조용히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절대로 진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어요. 할머니, 집에나 처박혀 있지. 왜 나와서 사람 속을 뒤집어 놔요? 산지 얼마 안 된 새 차가 이렇게 망가졌는데 그냥 넘어가라고요? 절대 그럴 수 없어. 수리비 전부 청구할 거고 몸도 아픈 것 같으니 치료비까지 받아내야겠어. 보상 제대로 해. 알겠어? 그 남자의 태도는 매우 거칠었고 주변에서 사람들이 말릴 정도로 소란스러웠습니다. 저는 나이가 있어 힘도 없고 막무가내인 그를 더 자극할 수도 없어. 알겠습니다. 보상은 확실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일단 진정하시고 보험 처리로 해결하시면 될 겁니다. 라고 말하며 며느리를 그 자리에서 겨우 데리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이후 그 남자는 며느리에게 말도 안 되는 수리비와 병원비를 청구해 왔습니다. 보험회사에서도 그 금액이 터무니없다고 판단했지만 법적으로도 문제 삼기 어려울 정도로 철저하게 청구서를 작성한 듯 했습니다. 결국 우리 가족은 그 금액을 전부 물어줘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아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죠. 하지만 며느리는 그때 이미 너무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소송을 걸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은 데다가 그 끔찍한 사람을 다시 마주쳐야 할 생각만으로도 견딜 수 없다고 눈물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제발, 소송은 하지 말아요. 그 사람 다시 보고 싶지 않아요. 그동안 힘들게 모은 돈으로 처리하고 빨리 끝내고 싶어요. 결국 아들도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하고 소송을 포기한 채 결혼 후 모아둔 돈에서 그 큰 금액을 물어주게 되었어요. 물론 며느리도 함께 돈을 모으긴 했지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며느리는 제 아들에 비해 수입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아들 돈으로 모아졌다고 볼 수 있었죠. 그때 사고로 물어줘야 했던 금액이 거의 1,000만 원에 달했으니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었어요. 사실 상대편 차가 외제차였는데 상대방은 단순히 범퍼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까지 문제를 삼으며 수리비를 부풀렸습니다. 게다가 합의금, 치료비 등으로 청구된 금액이 어마어마했죠. 더 황당한 건 상대방이 원래 가지고 있던 건강 문제까지 사고로 인한 것이라며
치료비에 포함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 치료비까지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 금액을 전부 다 내주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택시 운전을 오래 해온 제 남편 역시도 이건 정말 터무니없는 금액이다라고 했지만 상대방은 이미 변호사까지 대동의 금액을 모두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그 금액을 다 물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잘못 걸려도 한참 잘못 걸렸구나 싶었지만 어쨌든 그때는 그 일이 해결되었기에 일단락된 줄 알았죠. 그러나 문제는 그 이후부터였습니다. 사고가 해결된 뒤로 며느리가 우리 집에 오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며느리 집에 찾아가지 않기로 했었고, 며느리에게 반찬을 가져가라고 하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머님, 요즘 제가 너무 바빠서요. 그 반찬 그냥 어머님 드세요. 솔직히 요즘 여유도 없는데 반찬 몇 가지 가지러 가는 것도 힘들어요. 남편도 제가 알아서 밥 잘 챙겨주고 있으니까 이번엔 그냥 안 갈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당황했습니다. 평소처럼 반찬을 주겠다고 했을 뿐인데 며느리의 반응이 예상 밖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때까지는 그래도 참았습니다. 내가 베푸는 친절이 상대방에게는 불편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니 기분은 상했지만 이해해 보려고 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의 변화는 점점 더 눈에 띄었고 그 변화가 저만 느낀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건 어느 날 아들이 심각한 얼굴로 저에게 고민 상담을 해왔을 때였습니다. 엄마, 요즘 집사람이 좀 이상해요. 최근에 자꾸 다른 일을 배워보고 싶다면서 미싱 배우러 다니고 있거든요. 문제는 그걸 너무 열심히 하느라 집에도 잘 안 들어와요. 처음에는 그냥 바쁜가 보다 했는데 점점 의심스러워져서 쉬는 날에 미행까지 해봤어요. 다행히 일 배우러 다니는 건 맞더라고요. 집에 안 들어오는 것도 친구 집에서 자면서 같이 미싱 공부하고 있대요. 아니, 그렇다 해도 무슨 일을 배우길래 밤새고 다니는 거야? 하던 일도 잘하고 있었잖아. 갑자기 왜 미싱을 배우겠다고 하는 거야? 콜센터 상담 일하던 게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일을 해보고 싶다고 하면서 친구랑 미싱을 배우러 다니더라고요. 나중에 수선집 차려서 조용히 살고 싶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아내가 수상한 짓을 하나 더 했어요. 저희가 공동으로 적금 들고 있던 통장이 있었는데 그게 아내 명의로 되어 있었거든요. 한 2천만 원 정도 있었는데 그걸 아내가 몰래 깨서 어디에 썼더라고요. 뭐? 그 많은 돈을 대체 어디에 썼다는데? 주식 투자하고 싶었대요. 저한테 말하면 못 쓰게 할 것 같아서 몰래 썼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채워놓겠다고는 했지만 그게 말이 되나요? 그날 크게 싸웠어요. 지금 일주일째 서로 말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솔직히 열심히 일하는 건 좋은데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다 미싱 배우느라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고 애들한테도 전혀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제가 못 참고 한마디 했는데 너무 못된 짓을 한 걸까요? 아들의 말을 듣고 저는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2천만 원을 몰래 써버리고도 당당히 화를 낸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아들, 네가 무슨 잘못을 했겠니? 나도 요즘 며느리가 좀 이상해진 것 같아 걱정했는데 너도 그런 걸 느끼고 있었구나. 일단 내가 며느리랑 좀 이야기를 해볼게. 똑부러지는 애니 새로운 일을 배우느라 그런 것 같긴 한데 돈 문제는 좀 황당하네. 얘기를 잘해볼게. 솔직히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이 컸습니다. 큰돈을 몰래 쓴 것도 문제였지만 그 상황에서 화를 내며 아들과 다툰 며느리의 모습이 전혀 상상되지 않았거든요. 저는 아들과 통화를 끝내고 곧장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며느리와 대화를 나누는데 며느리의 태도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며느리는 돈을 쓴 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오히려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는 듯이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며느리가 보여준 반응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며느리와의 통화는 시작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죠. 평소처럼 부드럽게 말을 건넸어요. 아가, 요즘 새로 일 배운다고 하더라. 아들한테 들으니 미싱 배우러 다니고 있더구나. 평소에 손재주도 좋고 잘할 것 같아. 근데 요즘 너무 바빠서 집에도 잘 못 들어가는 것 같아서 혹시 힘든 건 아닌지 궁금해서 전화했어. 그런데 며느리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어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무심하게 말하더군요. 네, 어머님. 요즘 좀 바빠요. 그런데 그 얘기 때문에 전화하신 거예요? 살짝 당황스러웠지만 계속 차분히 얘기를 이어갔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네가 아들이랑 모아둔 적금을 깨고 그 돈을 썼다고 아들이 말해주더라. 그건 네가 좀 잘못한 것 같아. 둘이서 같이 모은 돈인데 혼자 그렇게 마음대로 쓰면 안 되지 않겠니? 오죽하면 아들이 나한테 와서 고민을 털어놓았겠니? 얼른 화 풀고 서로 이야기 좀 해봐라. 내가 봐도 네가 조금 경솔했던 것 같으니까. 저는 여기까지도 나름 좋게 말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며느리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부드럽게 타이르듯이 얘기했죠. 그런데 며느리의 반응은 정말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난 후에 며느리가 한 말은 저를 깜짝 놀라게 했죠. 어머님, 죄송하지만 이건 좀 주제 넘으신 것 같네요. 저도 그 적금에 돈을 같이 넣었잖아요. 그 돈을 제가 마음대로 좀 썼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큰일이에요? 그리고 남편이 제 일 가지고 어머님께 이르러 가는 것도 참 유치하네요. 역시 마마보이답죠. 어머님,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앞으로는 제 일에 신경 좀 그만 써주시면 좋겠어요. 솔직히 너무 참견하셔서 부담스럽고 짜증나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동안 며느리에게 이만큼 배려해주고 아껴줬는데 이렇게까지 무시하는 태도로 나오다니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그래서 저도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목소리를 높였죠. 얘, 너 요즘 무슨 생각으로 사는 거니? 어디서 이렇게 싸가지 없이 말하니? 오냐오냐 해주고 다 받아줬더니 기어오르기 시작하네. 당장 그 2천만 원 아들 앞으로 돌려줄 생각부터 해라. 지난번에 사고로 돈 얼마나 깨먹었는지 기억 안 나니? 그때도 네가 울고불고 사정해서 아들이 그 돈 다 물어줬지? 미안한 마음은커녕 이번엔 또 주식에 투자한다고? 너 정말 개념 있는 애 맞니? 그러자 며느리가 차분하게 대답하는데 그 태도가 더 어이없었어요. 어머님,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셨네요. 그동안 저한테 이렇게 화내고 싶으셔서 어떻게 참으셨어요? 근데 아무리 그러셔도 소용없어요. 저희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해요. 그러니까 더는 참견하지 마세요. 그 말을 남기고 며느리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정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와의 관계는 완전히 냉전 상태로 들어섰죠. 이제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더 막 나가면 아들과 이혼까지 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저도 그동안 많이 참아왔지만 이제 한계에 다다른 듯했죠. 그러던 중 김장철이 다가왔습니다. 가족들 모두 김장을 준비하는 바쁜 시기였죠. 원래 같았으면 며느리도 당연히 김장하러 오겠지만 여전히 냉전 중이었기에 끝내 김장하는 날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작은 며느리와 딸도 큰 며느리의 행동에 화가 나 있었어요. 그런데 김장까지 오지 않으니 더 화가 날 수밖에 없었죠. 저 역시도 크게 실망했고 이번엔 김장 김치를 며느리에게 주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상황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더군요. 바로 제 아들 때문이었죠. 아들이 저에게 김치를 부탁하던 그날, 저는 아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아들은 이렇게 말했죠. 어머니, 제가 염치 없는 건 아는데 어머니 김치가 너무 먹고 싶어요. 요즘 집에 밥도 제대로 없고 거의 사 먹고 있는데 제가 김장하는 날 일을 도저히 뺄 수 없어서 못 갔거든요. 집사람도 못 보냈고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집사람은 이제 제가 통제가 안 되네요. 너무 바빠서 집안일도 못하고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있어요.
어머니 김치가 너무 먹고 싶어서 그런데 몇 포기만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아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는데 어찌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밥 하나로 사정을 하는 아들을 보니 그동안 참 혼자서도 고생했겠구나 싶었어요. 물론 아들도 집안일을 도와주고 반찬도 만들어 먹으려 애썼겠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겠죠. 그리고 집에 손주도 있는데 내 김치라도 챙겨서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아들이 직접 가져가라고 하고 싶었지만 한동안 야간 작업을 해야 한다면서 시간이 없다고 하니 결국 제가 가져다 줄 수밖에 없었죠. 며느리와는 냉랭한 사이였기에 연락하는 것조차 꺼려졌습니다. 그래서 둘 다 출근하고 없을 시간에 맞춰 며느리에게 간단히 문자만 보내놓았죠. 김치 놓고 갈 테니 냉장고에 넣어놔라. 이렇게 간단히 말입니다. 그리고는 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기에 자연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죠. 당연히 집 안에는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둘 다 직장에 있을 시간이었으니까요. 저는 마음 편히 김치를 냉장고에 넣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때 집 안이 조용해야 할 시간에 갑자기 화장실 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분명히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회사에 있어야 할 사람이 집에 있다는 것도 의아했지만 더 큰 충격은 그 통화 내용이었어요. 며느리는 스피커폰으로 통화하고 있었고 그 상대는 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친구와 통화하는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통화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니 그건 절대 평범한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온갖 애교를 부리면서 마치 연인에게 말하듯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 목소리도 고스란히 들렸습니다.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제 머릿속이 순간 하얘졌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집에서 남편 몰래 다른 남자와 통화하고 있는 걸 눈앞에서 목격하다니요. 그저 바람 피우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는데 더 큰 충격은 그 대화 내용이었어요. 자기야, 오늘 우리 남편 안 들어온대. 그러니까 8시까지 예쁘게 기다리고 있을게. 빨리 보고 싶어. 우리 자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간 며느리를 믿고 며느리가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서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던 게 전부 다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어떻게 며느리가 우리 아들이 없는 틈을 타 상간남을 집으로 들이려는 건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숨이 가빠지면서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곧바로 현장을 덮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화장실 문을 확 열어젖혔죠. 그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몸에 딱 달라붙는 민망한 옷을 입고 있었고 이미 짙게 화장을 한 상태였습니다. 얼굴엔 진한 립스틱과 화려한 메이크업이 덕지덕지 발라져 있었죠. 저는 너무나 기가 막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너 지금 우리 아들 두고 뭐 하는 짓이냐? 그 꼴은 또 뭐고? 너 정말 이렇게까지 미쳤단 말이냐? 설마 바람을 피운 거야? 그래서 네가 그동안 그렇게 이상해진 거였냐? 제 말에 잠깐 당황한 듯 보이던 며느리는 금세 표정을 바꾸며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어머,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남의 통화를 엿들어요? 와서 행패 부릴 시간 있으면 그냥 가세요. 저번에도 분명히 말했잖아요. 여기 오는 거 불편하다고. 그런데 뭐 김치를 주러 왔다고요? 누가 그거 달래요? 웃기지도 않네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제발 좀 그만 참견하세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너 지금 이 상황에서도 반성할 생각은 없는 거야? 어떻게 우리 아들을 두고 이렇게 배신을 할 수가 있어? 내가 너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거다. 네가 우리 가정을 이렇게 망쳐놓은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할 거야. 그러자 며느리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죠. 대가를 치르게 한다고요? 어떻게요?
노인네 주제에 무슨 힘이 있다고 저한테 벌을 내리겠대요? 참 한심하네요. 그리고 아들이라니 그 녀석은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요? 내가 오죽하면 이렇게 됐겠어요? 그 순간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 앞에서 이렇게까지 뻔뻔하게 나오는 며느리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죠. 그래서 저는 그동안 몰래 녹음해둔 통화 내용을 즉시 제 아들에게 보냈습니다. 이미 며느리의 통화 내용을 밖에서부터 들었기 때문에 녹음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날 저녁 제 아들은 그 녹음을 듣고 바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아들은 며느리에게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며느리가 바람을 피운 상대가 다름 아닌 얼마 전 사고를 냈을 때 거에게 돈을 받아갔던 그 남자였던 것입니다. 아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흥신소를 통해서였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의 외도뿐만 아니라 그 남자와의 관계까지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며느리는 그 남자와 짜고 치는 고스톱을 쳤던 것이죠. 사고 역시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들은 분노에 차 며느리에게 따졌습니다. 너 그 남자랑 짜고서 나를 속인 거지? 그 사고도 계획된 거였어? 내가 다 그 남자랑 짜고 돈을 빼돌린 거 맞잖아. 당장 내 돈 내놔. 하지만 며느리는 끝까지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이제 와서 뭐 어쩌겠다는 건데? 그 돈? 법적으로도 문제될 거 없어. 보험 처리 끝났고 내가 뭐 잘못했는데.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답답하게 살길래 내가 그동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알아? 오죽 답답하면 내가 바람까지 피웠겠어. 당신 같은 사람하고는 도저히 못 살겠더라. 아들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고 그 말을 듣는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너 정말 이렇게까지 뻔뻔하게 나올 줄은 몰랐다. 우리 아들한테 이렇게 큰 상처를 주고도 끝까지 네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너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나 해. 그러나 며느리는 비웃으며 대꾸했습니다. 뭐 어때요? 이혼하면 그만이지. 요샌 불륜은 처벌 대상도 아닌 거 몰라요? 그리고 애도 어머님이랑 당신이 키워. 난 데리고 살 생각도 없으니까. 나도 이제 내 인생 찾아야지. 그 말을 듣고 아들은 며느리를 완전히 용서할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착한 줄만 알았던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그를 속이고 심지어 아이까지도 버리고 가겠다고 하다니 아들은 충격을 금치 못했죠. 제 아들은 이내 아주 제대로 된 복수를 할 수 있었어요. 그 사건은 우리 가족에게 정말로 상상도 못한 충격적인 진실을 밝혀내면서 며느리와 상간남을 철저하게 무너뜨릴 기회로 다가왔습니다. 그때까지 아들은 그 상간남이 자신의 돈을 빼앗아갔던 바로 그 인간이라는 사실에만 분노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흥신소에서 조사를 의뢰한 후 사진과 영상 속에서 우리는 며느리와 상간남이 단순히 불륜만 저지른 게 아니라 더 큰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험 사기를 벌인다는 사실이었어요. 사진과 영상 속에서 며느리와 상간남은 일부러 자동차 사고를 유발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차를 뒤에서 일부러 박거나 상간남이 며느리 차에 슬쩍 부딪혀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피해자 행세를 했던 거죠. 게다가 이들은 사고가 날 때마다 병원에 가서 별 문제도 없는 몸에 치료비를 청구하고 수리비도 과다 청구하면서 엄청난 금액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경악스러웠지만 더 놀라운 건 그동안 며느리가 낸 사고 역시 이 사기 행각의 일부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아들이 자신의 돈을 내놓아 해결해야 했던 그 사고도 사실은 고의적인 것이었던 겁니다. 며느리는 보험회사 콜센터에서 일하며 보험 제도를 빠삭하게 알고 있었고 상간남은 같은 보험회사에서 일하는 영업직 직원이었습니다. 그들은 둘이 머리를 맞대어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이 사기 행각을 오랫동안 저질러 왔던 거였죠. 게다가
그들이 저지른 범죄는 단순히 보험 사기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불법 보험 사기 행각을 벌이면서 거기에 전문적인 보험 전용 변호사까지 끼고서 모든 절차를 안전하게 처리해왔던 것이었어요. 그러니 법적으로도 처음엔 그들의 사기 행각을 막아낼 구멍이 없을 만큼 치밀했죠.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나니 아들과 우리 가족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복수를 다짐하며 결단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복수의 시작은 며느리와 상간남이 다니는 회사였습니다. 우리는 며느리와 상간남이 다니는 그 회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로 했죠. 피켓을 만들고 그들의 보험 사기와 불륜 행각을 고발하는 내용을 적어 넣었습니다. 피켓에는 보험 사기단 불륜 커플, 남편을 속이고 상간남과 짜고 치는 보험 사기꾼들, 당신이 근무하는 콜센터에 보험 사기 범죄자가 있습니다. 라는 등의 문구를 담았어요. 우리가 일부러 명예훼손을 피하기 위해 이름을 적진 않았지만 얼굴 사진과 사기 행각의 증거 사진들을 넣었기 때문에 회사 내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을 겁니다. 회사 앞에서 피켓을 든 채 시위를 하자 지나가는 사람들과 회사 직원들이 호기심에 우리 주변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며느리와 상간남의 범죄 사실을 알게 되자 점점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회사 내부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회사 직원들 역시 충격을 받은 눈치였고 그들은 우리 가족의 시위 내용을 회사 상사들에게 보고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우리는 단순히 회사 앞에서만 시위를 벌이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회사 건물 내부로 들어가 직원들 모두에게 우리가 가져온 증거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진과 영상에는 며느리와 상간남이 벌인 보험 사기 행각과 불륜 장면들이 담겨 있었어요. 며느리는 우리가 시위를 벌이자마자 황급히 달려 나와서 소리를 질렀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여기서 웬 행패예요? 당장 나가요. 나가라고요. 하지만 저는 담담하게 며느리에게 말했죠. 누구세요? 설마 이 피켓 속 주인공이 당신인가요? 내가 이름도 말 안 했는데 알아서 나와 주시네. 여러분, 여기 계신 이분이 바로 사기꾼입니다. 보험 사기로 돈을 뜯어가고 언제 뒤통수를 칠지 모르는 위험한 사람이에요. 다들 조심하세요. 며느리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더 크게 소리쳤죠. 나가. 당장 나가라고. 그러나 우리의 시위는 이미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며느리의 거짓된 행동들은 사람들에게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결국 며느리와 상간남은 이 보험 사기 행각에 대해 법적으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죄가 워낙 크고 중대했기 때문에 변호사와 사기 집단까지 함께 잡혀 들어갔고 대규모 보험 사기단이 일망타진되는 대형 사건이 되었죠. 며느리는 모든 것이 밝혀진 후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여보, 제가 잘못했어요. 돈에 눈이 멀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아시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 혼자 저랑 오빠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런데 오빠는 저랑 연락도 안 하고 나 몰라라 하잖아요.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저 정말 외로웠어요. 그래서 돈에 집착하게 된 거예요. 돈을 쓰면 외로움이 다 해소되는 것 같았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저 이대로 감옥에 가면 인생 끝이에요. 완전히 망한다고요. 하지만 우리는 며느리의 말에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네가 우리 아들 인생을 망치려고 했으면서 이제 와서 무슨 용서를 바래? 우리가 이 사실을 몰랐다면 네가 계속해서 우리 아들 돈을 썼을 거잖아. 바람까지 피웠으면서 외로웠다고? 그게 변명이 돼? 넌 그저 돈이 좋았고 마음껏 펑펑 쓰고 싶었을 뿐이야. 어디서 양심도 없는 변명을 하고 있어. 내 인생을 망친 건 너 스스로야. 그러니 네가 저지른 일은 네가 책임져. 우리한테 구제해달라고 말하지 말고. 아들도 며느리에게 실망한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아.
네가 사기꾼인 걸 몰라서 그동안 속아 산 내가 불쌍하지. 하지만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어. 네가 날 속이려고 했던 걸 제대로 알게 됐으니 오히려 다행이야. 이제 너랑은 끝이야. 다신 보지 말자. 며느리는 울부짖으며 애원했어요. 안 돼, 여보. 가지 마. 당신이 나 버리고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당신, 나 만나기 전엔 아무도 만나지 못했잖아. 내가 당신을 구해줬다고. 나도 당신에게 희생했으니까 당신도 날 위해 희생해. 아들은 끝까지 며느리의 뻔뻔한 태도를 보고 기가 차서 말했죠. 희생. 날 구제해줬다고? 웃기지 마. 너는 그냥 내 돈 보고 나한테 온 거잖아. 다 밝혀졌는데 어디서 희생한 척하는 거야?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너 착각하지 마. 나한테 연애하자, 결혼하자던 사람들 줄 서 있었어. 오히려 내가 너를 선택해준 걸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디서 적반하장으로 나와서는 네가 뭘 잘했다고 이러는 거야. 그냥 닥치고 꺼져. 네 죄값 톡톡히 치르게 될 테니까. 이 말을 듣고 며느리는 순간 당황한 듯 보였지만 금세 다시 비굴하게 나와 손을 내밀며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말 실수한 거야.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할 생각은 아니었어. 제발 용서해줘. 나도 다시 잘할게. 우리 다시 돌아갈 수 있어. 정말 이혼까지는 가지 말자. 응? 그러나 아들은 냉정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그녀의 변명을 들을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우리 가족은 며느리의 마지막까지 뻔뻔한 태도를 보고 더 이상 말할 가치도 느끼지 못한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는 마치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으려는 사람처럼 매달렸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못한 채 그저 상황을 모면하려는 모습이 역력했죠. 며느리의 끝없는 뻔뻔함과 이기적인 행동을 보며 우리는 더 이상 그녀에게 남은 어떤 정이나 미련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그 모습은 한 사람의 밑바닥을 보는 일이 얼마나 비참하고 무서운 일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까지 깊은 배신감을 느끼고 인간의 추악한 본성을 보는 일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번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큰 상처로 남았죠. 결국 며느리는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저지른 보험 사기와 불륜, 그리고 여러 가지 불법 행위들이 모두 드러나면서 그녀는 사기 집단의 다른 공범들과 함께 법정에 서게 되었죠.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며 돈을 뜯어낸 그들의 행각은 결국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고 며느리는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이후 그녀의 소식을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합의금도 마련하지 못했고 우리에게 돌려줘야 할 돈도 마련하지 못한 그녀는 법정에서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는 소문만 들려왔을 뿐이었죠. 그렇게 며느리와의 인연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녀와 관련된 소식도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우리 가족에게 너무 큰 상처를 주었기에 우리는 그녀와의 모든 관계를 신속히 정리하고 다시는 그녀를 떠올리고 싶지 않았죠. 그녀와의 이혼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이혼을 거부하며 끈질기게 버티던 며느리 때문에 이혼이 성립되기까지 꽤나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생각보다 보험 사기에 관한 부분은 자료를 모으기가 쉬웠는데 불륜에 관한 거는 자료를 모으기 어렵더라고요. 법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어 이혼 절차가 쉽지 않았지만 끝내 아들은 며느리와의 결혼 생활을 청산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되고 나니 우리 모두는 그제서야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특히나 아들이 받은 충격과 상처는 어마어마했죠. 우리는 아들을 위로하고 지지하는데 모든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아들도 차츰차츰 자신의 삶을 다시 찾아갔고 우리 모두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안타까워하면서도 조금씩 안도하게 되었어요. 이혼 후 아들은 두 손주들을 혼자서 키우게 되었습니다. 남자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옆에서 지켜보며 그 고통을 실감할 수밖에 없었죠. 아이들도 엄마가 없다는 걸 서서히 받아들이면서도 그래도 엄마를 그리워하며 한동안 힘들어했어요. 엄마를 찾는 두 아이의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아들은 혼자서도 열심히 아이들을 돌봤고 저와 남편도 아들을 돕기 위해 합가를 결정했습니다. 지금은 두 손주들을 우리가 돌보고 아들은 다시 일에 집중하며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손주들도 이제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며 잘 지내고 있지만 그 아이들이 엄마를 찾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려옵니다. 아직은 그들에게 엄마가 교도소에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실을 아이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어리고 마음이 다칠까봐 차마 말을 꺼낼 수가 없었죠. 그저 엄마가 먼 곳에 돈을 벌러 갔다고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 모든 진실을 알려줘야 할 날이 올 겁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또 한 번 이 가족이 겪어야 할 고통을 마주하게 될 것 같네요. 제 아들은 큰 시련을 겪으면서 우리가 함께 그 아픔을 나누는 모습을 보며 처음엔 많이 미안해하고 힘들어했어요. 부모로서 아들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는 것만큼 마음 아픈 일이 없었죠. 하지만 우리 부부는 그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아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 도와주고 위로해 주려고 노력했어요. 아들도 우리의 진심을 느꼈는지 조금씩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더군요. 처음엔 미소 하나 보기도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은 점차 밝은 얼굴로 돌아왔어요. 지금은 웃으면서 회사 생활도 열심히 하고 생활 속에서 작은 행복을 찾으며 잘 지내고 있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저희 부부는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몰라요. 저는 요즘 두 손주를 키우는 재미에 푹 빠져서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엔 체력적으로 좀 힘들기도 했어요. 나이도 있고 두 아이를 챙기는 일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더군요. 하지만 아이들이 해맑게 웃으며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 그저 피로가 싹 가시고 행복감만이 남습니다. 손주들을 보며 자식들을 키울 때와는 또 다른 기쁨을 느끼게 돼요. 우리 자식들 키울 때는 모든 게 서툴고 걱정도 많았지만 손주들을 돌볼 땐 그 모든 과정이 익숙하고 여유롭게 느껴지니까요. 이제는 마치 새로운 경험을 쌓는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해요. 손주들과의 하루하루가 새로운 추억으로 다가오고 그 아이들의 순수한 눈빛을 볼 때마다 제 마음도 순수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들과 함께 아이들을 돌보며 살다 보니 인생의 많은 것들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사람은 자신의 분수를 알고 그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말이 정말 진리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어요. 분수에 맞지 않는 욕심을 부리며 살다 보면 결국엔 그 욕심이 화를 부르는 법이죠. 제 전 며느리도 처음엔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던 아이였어요. 만약 그 아이가 처음 마음을 잃지 않고 자신의 위치에서 감사하며 살았더라면 이런 비극을 맞이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으며 욕심을 크게 부리다가 결국 자신을 망치고 말았죠. 그 끝은 너무나도 처참하고 가혹했어요. 제가 이 사연을 나누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모두 제 전 며느리처럼 욕심에 눈이 멀어 자신을 망치지 말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욕심 없이 살려고 늘 노력해왔고 이번 일을 겪으면서 그 생각이 더욱 확고해졌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적어지니 인생의 큰 진리들이 조금씩 더 와닿고 있습니다. 지금 주머니에 10,000원이 있나요? 그럼 그 10,000원에 감사하며 사세요. 만약 1,000원이 있더라도 그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세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죠.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 더 큰 감사거리가 찾아온다고요. 저도 이제는 그 말이 정말 진리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지금은 제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제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살려고 해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애쓰지 않고 이미 내가 가진 것 속에서 행복을 찾는 법을 배운 거죠. 물론 더 큰 것들이 제 손에 쥐어지는 날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지금 내가 가진 것 속에서 행복을 찾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더 큰 행복이 찾아오겠죠. 그렇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는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믿으니까요. 여러분도 없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걱정이나 욕심보다는 지금 가진 것에 집중하며 작은 행복들을 찾아내며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비결 아닐까요? 여기 채널에 올라오는 다른 분들처럼 글재주는 없어 이야기가 재미있게 나올지는 모르겠네요. 부디 잘 이야기해 주셔서 더 잘 보실 수 있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늙은이가 들려드린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가 성수리 할머니의 사연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구독자님들이 먼저 말씀드리기 전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랑이 언제나 순수하길 바라지만 때로는 우리가 믿었던 이들로부터 상처받는 일이 생깁니다. 마음의 상처가 깊은 이 시기에 할머니께서 느끼시는 아픔은 얼마나 큰지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할머니, 이런 시련 속에서도 할머니의 지혜와 강인함은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사랑의 배신은 슬프고 고통스럽지만 그 속에서도 새로운 시작과 희망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따뜻한 사랑이 가득하니 그 사랑이 자신을 위해 흐르도록 하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상처는 아물고 새로운 날이 올 것입니다. 할머니의 곁에는 항상 가족과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나누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할머니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사랑과 지혜로 이겨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할머니를 응원합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사연은 성수리 할머니가 보내주신 사연으로 사연자님의 입장에서 작성되어서 성수리 할머니님께 유리하게 작성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같이 댓글로 의견 나누어 보았으면 합니다. 성수리 할머니의 사연 영상이 주는 교훈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른 지인에게 공유 부탁드리며 저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뵙겠습니다.